안녕하십니까. 제4주차 3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18세기 초, 이제 1700년부터 이제 도대체 이게 범죄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접근한 것이 생물학적 이론이에요. 생물학적 이론.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마다 생물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태어날 때 이상하게 가계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범죄자이면 자식이 범죄자일 확률이 더 높다. 이 범죄자도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도 이게 눈꼬리가 올라간다든지, 여기 보면 경사적 앞니마, 두꺼운 머리카락이 두꺼운 사람들, 이렇게 범죄. 여러분도 혹시 그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검은 피부, 곱슬머리. 저도 약간 반곱슬인데 이 곱슬머리는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그러잖아요. 성질이 좀 온순하지 않고 좀 아주 복잡하고, 그런 유전적 특징들, 범죄자의 3분의 1 범죄성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가계도를 보니까 범죄자 집안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나오는 집안, 그게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거죠. 범죄하는 사람이 계속 범죄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범죄를 접근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또 더 깊이 들어가서 1960년대가 되니까 염색체의 이상이다.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염색체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범죄를 밝히는 생물학적 속성의 연구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또 범죄 원인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염색체 문제, 염색체가 꼬였다든지, 그렇게 이제 범죄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맞지 않은 경우가 70%예요. 30%는 들어맞는데 안 맞는 게 70%니까 이 70%를 어디 가서 찾을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나머지 70%를 다른 관점에서 찾았는데,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거예요. 아까는 생물학적 이론, 범죄의 원인, 생물학적 이론, 이번은 심리학적.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냈는데, 거기 보면 본능적인 충동과 자와 초자, 본능, 자, 초자. 여기서 본능은 리비도죠. 리비도, 자, 초자. 리비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능, 리비도, 성적인 거죠. 그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무의식과 의식, 무의식은 계속 밖으로 이거 뿜어내려고 그래요.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나의 불만, 슬픔, 고통, 뭐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이 무의식 속에 쌓여 있어요. 나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요.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나는 이걸 억누르려고 그래요. 튀어나오는 힘과 억누르는, 그러니까 의식의 힘과, 실패했어요. 무의식의 힘과 의식의 힘, 요게 균형을 잘 이루면 사람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쭉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범죄인은 어떤 사람이 범죄인 되느냐? 이 의식의 힘이 너무 약해. 이걸 억눌러야 돼. 막 화가 날 때 화를 팍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성을 막 나타내고, 그런 게 안에서 쭉 나올 때 의식 속에서 이걸 쭉 억압을 잘 해야 돼. 억누를 줄 알아야 돼. 근데 억누르는 힘보다 표출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그럼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범죄인들은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분노 조절 장애. 또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애적 성격 장애.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뭐냐면 사이코패스. 너무 자기를 위하고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남을 때려줄 때 자기가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남에게 고통 주는 게 나중에 즐거워져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를 보면 심리학에서는 그런 세 가지 자와 초자, 초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밖에서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초자는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처럼 내 안에서 나를 잘 지시하고 훈계하는 어떤 양심과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뭐 리비도와 공격적인 것만, 이 공격성, 이 모든 인간은 타고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본능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거, 공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공격성을 내가 잘 억누르면 정상인이 되지만 공격성을 내가 의식 속에서 잘 억누르지 못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타당하죠.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심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어떻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때릴 수가 있고 누구를 공격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최근에는 이 생물학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이게 심리학적 이론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니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고 조절하는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회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소년소녀 가장들이 자살하고 그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그 모녀가 자살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은 물론 범죄가 아니죠. 그 개인적으로 자기가 심리적으로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다. 성격 장애다.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살한 게 아니야. 자살이 아니야. 사회가 저 사람들을 죽였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타살 또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개인적인 성격 장애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회가 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생태학적,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불완전하고 심리학적으로만으로도 보는 것도 완전치는 않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이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원인에서 작은 1번이 무엇이냐. 작은 1번 아노미 이론과 긴장 이론. 아노미. 자, 아노미가 뭘까요? 아노미. 어떤 규범, 규칙, 하나의 그 근원, 그게
아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규칙도 규범도 법도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개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사회로 말하면 무질서해지는 거고, 개인으로 말하면 개판이 되는 거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줄 놓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890년대 뒤르켐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뒤르켐. 이게 원래는 프랑스라기보다는 이 사람 이름 보니까 독일 쪽이에요. 누르카임이란 말인데 뒤르켐이라고 그러죠. 뒤르켐, 프랑스 뒤르켐.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회학자, 범죄 심리학자.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계적 유대관계, 강력한 집합의식. 기계적 유대관계는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구분이 없어.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집합의식을 가진 나는 너하고 한 몸이야.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처럼 강력한 집합의식을 가진 기계적 유대관계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게 되는 유기적 유대사회, 유기적 유대관계로 전환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노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르켐은 범죄의 원인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급변할 때 집합의식을 가진 기계적인 사회, 서로가 아주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옛날 얘기죠. 우리 지금부터 50년 전의 한국 사회처럼 이게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고 나와 이웃이 하나예요. 서로 정으로 뭉쳐진 사회.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길 가다가 목마르면 어느 집에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한 바가지 물을 쫙 줘요. 어떤 땐 집에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먹던 음식도 나눠 먹고요. 여행을 하게 되면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좀 피곤한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재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이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지금도 지방에 갔더니 그런 게 있는데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딱 잡고 청년이 어른에게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기계적인 유대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 유대관계로 사회가 쫙 변할 때, 그러니까 사회가 쫙 변동을 일으킬 때 범죄가 발생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노미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되니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범죄가 많아진다. 맞잖아요. 타당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의 의식이 흔들리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막 인종차별이 생기고요. 흑인들을 막 죽이는 일이 생기고 가게를 털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나중에 이 사람의 후예가 머튼이라는 사람이 긴장 이론으로 발전시켜요. 아노미 이론을 긴장 이론으로, 긴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죠. 긴장과 좌절을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면서 사회가 긴장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자꾸 좌절과 실망을 줘요. 자꾸 절망해. 야, 세상이 이거 어떻게 살겠나? 세상 끝났구나. 세상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법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어. 나도 개판으로 살자. 긴장과 좌절을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범죄를 일으킨다. 이러한 아노미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긴장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노미가 일어났을 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일로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느냐.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아노미 현상이 나고 막 긴장이 유발될 때 사람들은 첫째 번째 적응 방식 수능이라는 거예요. 1. 수능. 어떤 사람은 수능을 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전통적인 사회적 목표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승인된 수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수능을 해요. 적응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혁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신. 두 번째. 이 사회의 변동과 아노미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혁신. 혁신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치와 같은 전통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절도하거나 마약을 팔거나 돈을 갈취하는 강도 행위,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사치와 같은 목표, 내가 풍요롭게 살고 있어, 사치하게 살 거야, 그런 목표는 갖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안 돼. 나 잘 살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목표는 있어.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추얼리즘, 의례. 그러니까 이 어떤 의식, 제사적인 유형. 3번 의례. 이 의례는 의식이 아니라 제사적인 유형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도적으로 인정된 수단을 가지고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이뤄놨어요. 근데 뭐냐?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 자, 여기 뭐냐면 의례적인 유형은 자기가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도 갖게 되고 부도 갖게 되고 원하는 거 다 가졌어. 그런데 뭐냐? 그 이상의 목표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응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 의례적인 유형, 의례는 의식적인 제사, 어떤 고상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낮고, 셋 중에서는 혁신적인 유형, 혁신하는 사람들, 목표는 뚜렷한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패배주의. 패배주의 유형이에요. 자, 사회가 불안정하고 아노미가 일어나고 긴장이 막 나타날 때, 그럴 때 5가지 적응 방식, 인간의 적응 방식, 패배주의적 방식. 이 사람은 기존의 목표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 모두를, 이건 뭐냐면 목표도 거부해. 나 삶의 목표 없어. 그리고 나 그 목표 이룰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목표고 수단이고 다 거부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운데 이런 사람들 진짜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지러운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살 목표도 없고 그걸 살 수 있는 수단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패배주의야.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기존의 목표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 모두를 부정하니까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방랑자, 노숙자, 여기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죠.
그 사회가 이게 변화될 때는 크게 5가지 적응 방식의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아까 혁신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회에 악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혁명적 적응이죠. 혁명적 유형. 5번째. 혁명적 유형. 혁명적 유형의 적응 방식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통적인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거기서 완전히 포기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목표와 수단을 다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사회 안에서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삶의 목표도 꿈도 없어. 그리고 난 그건 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내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추구한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혁명가죠. 혁명가. 그래서 사회가 변화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 변화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지 않고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목표를 다 이루고 더 이상 아무 꿈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들, 이게 의례적 유형이고, 4번째는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목표도 상실하고 수단도 상실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패배주의자들이죠. 정신병자, 중독자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5가지 유형 중에서 혁명적 유형은 전통적인 목표를 거부하고 수단도 거부하지만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추구하는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혁명가들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동될 때는 거기에 안주하고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들도 나타나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개혁하는 혁명가들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적 이론의 2번째, 사회학적 이론의 2번째. 자, 여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범죄의 원인은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인데, 첫 번째는 아노미 이론이라고 그랬죠. 아노미 이론과 긴장 이론이고, 2번째는 사회 해체 이론과 비행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하위 문화 이론. 자, 2번째는 비행하위 문화 이론. 사회학적 관점의 2번째. 사회 해체 이론과 비행하위 문화 이론. 사회 해체 이론과 비행하위 문화 이론. 좀 어렵죠? 비행하위 문화 이론. 자, 이것도 사회학적 이론에 속해 있는 거죠. 예, 범죄라는 것이 사회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 자, 사회 이체 이론은 뭐냐면 사회 생태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도시의 사회 질서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생, 심비오시스, 공생, 협동, 경쟁 또는 주기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 질서가 공생, 협동, 경쟁, 주기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생태학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태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가 생태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고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학습과 차별적 초기론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